자, 우리 이제 조선 제도사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도사가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서 좀 낯설은 거예요. 절대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서 이제 한 번에 끝장내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학생들은 안 돼요. 똘똘한 학생들도 한 번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어지간해서는.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조금 이제 단어를 갖다가 열심히 들어주세요.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익숙해지는 과정 거치고 나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출제 포인트도 좀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갖다 다시 들으면은 이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그 제도서 세 번째 주제는 있죠. 향촌의 세력구도. 요게 이제 지방제도랑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군사제도 다루기 전에 이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향촌의 세력구도. 아주 이제 흥미로운 파트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좀 파편적으로 배웠던 지식들을 갖다 이제 정리해 줄 거예요. 조선의 향촌에서는 향촌은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려 향촌의 원래 주인공이었던 향리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고려 때는 수령들이 대부분 파견이 안 됐기 때문에 향리가 실제로 향촌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말손초에 있죠. 옹건파 사대부들이 혁명파한테 패배하게 되면서 향촌에 짱 박혔던 거 기억나시죠? 이 향촌에 짱 박힌 살인들을 상징하는 기구가 유양소예요. 유양소. 가지고 이제 살인들도 향촌에 자리를 잡아서 얘랑 이제 경쟁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 초에 있지 않습니까? 100% 지방의 수령들이 파견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향리 그리고 유양소, 수령 3파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파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있죠. 초반에 하나의 세력이 완전 박살이 납니다. 그 초반에 박살나는 세력이 누구냐면 향리 세력이에요. 향리 세력. 고려시대 때 이제 실질적 지배자였던 향리가 있죠. 조선에 있죠. 그 유양소를 대표하는 살인들한테도 견제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왕을 대표하는 수령들한테도 또 압박을 당하면서 요 향리가 조선 초에 완전히 아작이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의 향리는 몰락해서 있죠. 수령을 보좌하는 외아전, 수령똘마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육방이라고도 불러요. 육방. 조선 중앙에 이제 육조를 모방 안에 있죠. 이호, 예, 병, 형, 방. 해가지고 형, 공, 방 해서 육방이라고 불러요. 이방, 대표적인 인물이 이방, 호방 이런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들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배경에는 보시면 이제 고려 때는 얘들에게 이제 월급을 줬어요. 외역전이라고. 근데 조선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얘들을 굶겨요. 그러니까 월급도 안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민고소 금지법, 원학향리 처벌법, 세종이 만든 법들이요. 향리를 갖다 견제하기 위한 법들.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수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향리를 견제하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향리들이 몰락하게 돼요. 경절이 영절이는 보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되게 안 나오고 역사적 의미가 이제 별로 없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양소. 여말손초에 이제 향촌으로 짱 박힌 옹건파 사대부들 그들이 만든 향촌의 자치기구가 유양소예요. V자 유향소 우리 배웠죠. 그 중에서 초기에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여말손초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양소를 중심으로 사림들이 향촌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있죠. 조선초에 중앙에 있는 관악파 그리고 훈구 있죠. 요 중앙 세력들이 이 사림들을 갖다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지방 세력으로 얘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얘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뭐냐면 요거예요. 경제소예요. 경제소. 자, 이 경제소는 뭐 하는 거냐면 중앙의 고위관리, 뭐 얘들은 관악파가 될 수도 있고 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중앙 세력들이 있죠. 자기의 연고지에 있는 유양소들을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유양소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는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경제소예요. 경제소. 근데 이 경제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역사적 의미를 갖다 잃게 돼요. 역할을 갖다 잃게 돼요. 언제? 살인들이 조선의 중앙정계를 장악해버리는 시기가 돼버리면 이 경제소가 이제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원래는 훈구라든지 관악파들이 지방의 살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살인들이 조선의 중앙정계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방 살인이랑 중앙 살인이랑 친해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의 살인들이 지방의 살인들을 이제 더 이상 견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인데, 자기 친구들인데, 친척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있죠. 선조 때쯤 돼버리면 이 경제소가 사라져버려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이랑 지방이랑 같은 세력이
이렇게 그 같은 세로 이어져 버리니까 경제소가 의미를 갖다 잃게 돼 버립니다. 조선 전기에 있었던 있죠. 훈구라든지 관악파가 사림들의 유양소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 수령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령은 있죠. 지방의 왕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의 이제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담당하는 왕의 대리인으로서 조선 초에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 집권화를 갖다 위해 가지고 있죠. 수령에게 아주 강력한 권한들을 갖다 집중시켜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령의 권한, 수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수령의 권한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료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일명 수령칠사라는 사료입니다. 이거 시험에 빈출됩니다. 수령이 맡은 7가지 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 7개를 달달달 외워서 주관식으로 쓰는 학생들은 정말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면은 익숙하게 여러 번을 봐주고 얘들이 수령칠사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7개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익숙하게 봐주면서 아, 이게 수령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중 일부이다 하면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익숙하게는 봐주십시오. 1, 2, 3번은 수령의 행정권이랑 관련돼 있어요. 농업, 그 다음에 이제 호구관리,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 뭐 이런 거, 행정과 관련된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군정, 그리고 여거의 부가, 이거는 이제 그 군사와 관련된 거예요. 군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송을 간명하게 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을 갖다 단속하는 거 있죠. 요거는 사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익숙하게 읽어주시고 있죠. 객관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딱 주면서 이거 수령칠사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 했을 때 구별할 정도는 알아주세요. 하지만 이걸 갖다 전부 다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 초에 있지 않습니까? 수령한테 아주 강력한 권한들을 갖다 집중시켜주면서 향촌사회를 갖다 장악하도록 국가가 전면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수령한테 많은 힘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들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수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찰사들이 있죠. 수령의 상위 지방관인 관찰사, 지급으로 치면 도지사예요. 수령은 시장이라면 얘는 도지사예요. 이 관찰사들한테 행정사법 군사권을 주는 동시에 있죠. 수령을 감찰하고 평가는 업무를 갖다 준 거예요. 수령을 감시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제 관찰사의 주요 업무는 있죠. 지방을 관할하는 동시에 시장들, 수령을 갖다가 감시하는 역할을 갖다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시험에서 이제 이 관찰사와 수령을 갖다 구별해서 문제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 초에 있지 않습니까? 수령에게 이제 많은 힘을 실어주면서 지방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수령 100% 지방에 파견합니다. 근데 뜻밖의 있죠. 조선 전기 때 향촌을 갖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수령이라기보다는 사림이 돼요. 사림. 나중에 사림들이 붕당 정치에서 사림 등장기 붕당 정치에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중앙의 연고를 가진 지방 세력인 사림들이 있죠. 사림들이 지방에서 수령보다도 더 잘 나가고 수령을 갖다 견제하고 수령에게 잔소리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 조선 전기는 조선 전기의 향촌사회와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요. 조선 전기는 사림이 이 지방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사림들이 이제 몰락하게 돼요. 신분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령이 이제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전기는 사림의 시대이고 이 사림의 시대 향촌에서 사림의 힘의 근거가 되었던 세 가지 부위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유향소. 유향소가 이제 등장해서 정착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유향소를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 초 유향소를 중심으로 결집한 사림은 4대 사를 거치면서 향약과 소원을 정착시키면서 향촌에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뭔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이제 여말선초부터 유향소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4대 사와 거치면서 향약, 소원까지 이제 정착시키면서 사림들의 이제 3대 무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3대 무기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조선 전기 사림들이 향촌을 갖다 장악하는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초기에 형성되었던 이제 유향소부터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유향소는 있죠. 사림의 향촌 자치기구예요. 지금 오늘날 기구로 보면 어떤 기구랑 비슷하냐면 있죠. 지방의회랑 비슷해요. 지방의회. 여러분이
그 지방 공무원을 한번 해보신다면 지방의 캐릭터가 확실히 잡힐 건데 아직 지방 공무원 안 해보셨죠? 국회의원, 지방의 국회의원이라 보시면 돼요. 지방의 국회의원들 주로 이제 지방의 유지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방의회를 갖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잘 나가는 사림들이 있죠. 사림이라는 기득권들이 만든 향촌 자치기구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면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령을 보자고 자문한다 나와 있어요. 요거 줄 거주세요. 그리고 연필로 메모를 하나 해주세요. 자, 실질적으로는 수령을 견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령을 보자 자문.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령이랑 경쟁 관계예요. 여러분들 지방에 보시면 지방시장이 있어요. 시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있어요. 요 둘이 경쟁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둘이가 서로 이제 견제를 가면서 지방을 갖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령이랑 요 유양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지방의회랑 비슷하고 얘가 지금 시장이랑 비슷해요. 둘이서 이제 서로 견제가면서 지방을 갖다 이끌어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보자 자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향리들 규찰. 조선시대 때는 향리가 되게 좀 문제가 많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존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 월급도 안 주면서 일을 시켜 먹으니까 애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향리들을 갖다 규찰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풍속을 교정한다. 이렇게 이제 유양소를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고 시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유양소를 통해서 있죠. 그 지방강 그러니까 수령이 조세를 부과하거든요. 부세제도라고 부릅니다. 조세를 부과해요. 근데 그 조세 부과에 있어서 있죠. 수령에게 참견을 하고 감나라 배나라하면서 참견을 하는 역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게 유양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리와 농민들을 갖다 통제했고, 그리고 이제 공론 지방 사람들의 여론이죠. 그러니까 여론을 갖다 주도하기도 했던 기구, 그게 유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양소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쉽게 암기하고 구별하는 팁이 뭐냐면 유양소의 포인트는 향자예요. 향자. 유양소가 별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향자는 절대 안 빠져요. 향청, 유자 빠지고 향소. 그 다음에 유양소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다 향자가 들어가요. 유양소의 임원들 있죠. 간부들을 갖다 향임이라 불러요. 역시 향자 들어가죠. 유양소의 임원이라고 해서 향임이라 불러요. 이 향임의 구체적인 명칭이 구체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냐면 좌수별감 자리예요. 좌수별감. 요거는 이제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향자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양소 양반들 멤버들이 있죠. 양반 멤버들의 명단을 갖다가 장부한자 써가지고 향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유양소 양반들의 총회를 갖다 향회라 부르고요. 유양소 양반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갖다 향구라 불러요. 향자 들어가는 대부분 키워드들이 전부 유양소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는 팁을 갖다 잡아주시면 편합니다. 이 유양소랑 학생들이 정말 헷갈리는 기구가 뭐냐면 요 향약이에요. 향약. 이 유양소랑 향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V자 이걸 갖다가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유양소와 향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유양소는 있죠. 위에 있는 유양소랑 소원은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만의 조직이에요. 양반들만의 조직이에요. 이거는 유양소에서 양반들만 모이는 지방의회 같은 거고 있죠. 그 다음에 소원은 있죠. 원래는 양반들만 갈 수 있는 지방의 사립학교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향약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양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향촌의 모든 구성원들, 노비,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구성들을 갖다 규율하는 약속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하층민들까지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밑에 포지션을 갖다 잡아준 거예요. 유향소 중에 향약만. 사림이 중심이 돼서 여성까지 그리고 이제 하층민까지 포괄하는 있죠. 자치, 규약, 약속들을 갖다 만든 거예요. 아무래도 사림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좀 윤리 도덕적인 유교적인 이런 이제 덕목들 이런 이제 향촌의 규약들을 갖다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유양소랑 대비되는 향약에서는 있죠. 포인트가 약자예요. 약자, 무게 중심이 약자에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양소랑 향약이랑 관련된 키워드들은 약자가 많이 들어가요. 약정, 부약정. 이게 그 향약의 간부들 명칭이에요. 약정, 부약정. 나중 심화 가면 뭐 지골사화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대표 간부는 약정, 부약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약을 처음 만든 인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림 등장기에 사림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 기억나시죠? 조광조가 중국의 여시향약이라는 향약을 갖다 처음으로 도입해요. 그러니까 4대 사화기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붕당의 선생님격인 이황, 이 이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향약들을 갖다가 더 발전시켜서 정착시키는 모습 보여줍니다. 요 향약 이름을 암기를 해야 되고 있죠. 나중에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팁은 나중에 유학사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익숙하게 봐줘야지 암기를 할 수 있어요. 파주향약, 예한향약, 그리고 이제 소원향약, 예주향약, 이황과 이해향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약의 4대 동목이라고 해서 향약의 가장 대표적인 있지 않습니까? 규율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등신이에요. 바보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좋은 말들, 우리 마을에서 지켜야 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향약의 4대 동목이 있다더라. 너무 뻔한 얘기를 하더라. 윤리 도덕책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정도로 봐두시면 돼요. 애울 게 있고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애울 게 구별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뉘앙스만 잡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원이요. 서원. 소자가 이렇게 슥 세우면 소가 서면 서원이 돼. 서자가 되죠. 그래서 서원. 서원은 캐릭터가 너무 뚜렷하고 구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림이 만든 향촌에 있죠. 자치,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사립교육기관. 그래서 캐릭터가 이제 뭐 향약, 유향소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안 헷갈려. 학생들이 유향소랑 향약을 잘 구별을 못해요. 요거 이제 구별하는 포인트 잘 잡으세요. 얘들은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유교 교육기관, 성리학적 교육기관, 정통성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교육기관이 무조건 제사 기능을 갖다 겸비하게 돼 있어요. 제사 기능은. 어디에 제사 지는지가 중요해요. 어디에. 누구에게 제사 지내냐면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요. 선현. 그리고 연필로 하나 메모해 주세요. 성현 X, 성현 X. 성현과 선현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서 2개를 바꿔서 오답을 구성해요. 성현은 누구냐면 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 그리고 선현은 누구 얘기냐면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애 있죠. 먼저 간 우리 선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높아요? 공자가 높아요? 우리 선비들이 높아요? 공자가 높죠. 그러니까 성현이 더 높은 거예요. 이 성현한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만 성현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냐면 일단은 국립이어야 돼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 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라야 돼요. 서울에서는 성균관이라는 국립대학에서 성현에게, 공자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있죠. 향교라는 국가가 만든 각 도시에 하나씩 만든 교육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다른 교육기관은 감히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면 혼나요. 선현한테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사립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선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림을 중심으로 살림의 공론을 형성하였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살림들의 여론인 공론을 형성하고 이 공론을 형성함에 있어서 살림이라는 살림들의 선생님격들이 주요 활동을 갖다 했다. 이렇게 이제 정치사에서 우리가 살림의 존재를 갖다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금록은 있죠. 학생 명단인데 이거는 뭐 꼭 이제 뭐 서원뿐만이 아니라 있죠. 향교의 학생 명단도 청금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그 서원을 상징하는 키워드 2개가 더 나오는데 향음주례와 향사례. 이거는 향자가 들어가는 데 있죠. 향자가 들어가는데 유향소가 아니라 서원이랑 관련돼 있어요. 향음주례, 향사례는 뭐냐면 있죠. 커리큘럼,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향음주례는 있죠. 윤리 예절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절 교육. 지방의 유명한 살림 같은 이런 선생님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있죠. 음자 같이 술 마시면서 예법을 갖다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향사례는 뭐냐면 이건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 여러분들 사림들, 선비들 체육 시간에 뭐 있을까요? 사림들, 선비들 체육 시간에 축구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우통 까고 씨름하지도 않았겠죠. 뭐 있을까요? 활쏘기 했어요. 활쏘기. 향사례가 쏠사자 해가지고 활쏘기 수업, 체육 수업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교육, 그러면 이건 체육 수업,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서원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원이 전국에 많을 때는 거의 1000여 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1000여 개의 서원들을 다 외운다? 바보짓이에요. 이 중에서 딱 하나의 서원만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요게 이제 현명한 공부 방법입니다. 백운동 서원.
백운동서원. 백운동서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백운동서원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다 완벽하게 암기해 주세요.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소원들은 막 암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쓰잘데기 없는 소원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거 있어요. 이황의 이의 소원들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소원들도 백운동 소원에 얘기하면 출제 빈도가 확 밀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완벽하게 잡습니다. 자, 백운동 소원은 있죠. 왕으로 치면 중종 때 그 조광조가 활동했던 중종이 있지 않습니까? 요때 자 중종이 지읒지읒이랑 지네요. 중종 지읒지읒, 조광조 지읒지읒. 그 다음에 주세봉도 지읒 들어가 있죠. 주세봉이라는 지방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양 선생님 성리학을 갖다가 고려 말에 가지고 온 안양 선생님을 모시기 위한 선현. 여기서는 선현이 안양이 돼버린 거예요. 먼저 간 우리 선비 중에 안양이라는 먼저 간 우리 선비를 갖다 제사를 지내는 소원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백운동 소원의 1단계 키워드. 백운동 소원, 중종, 주세봉, 안양. 그 다음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자, 중종의 아들이자 우리 4대 사왕이 중종의 라이벌이었던 명종이라는 왕이 있다고 했어요. 이 명종 때 있죠. 이황이라는 인물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백운동 소원이. 어떻게? 사액소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사액소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원은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있죠. 간판과 노비와 땅을 주면서 있죠. 지원해주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사액소원이에요. 국가가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소원. 이 사액소원 중 최초의 사액소원이 되는 거예요. 백운동 소원은 우리 최초의 소원이자 최초의 사액소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소원 중에 제일 중요한 소원. 그게 바로 이제 백운동 소원입니다. 가지고 이제 1단계는 중종, 주세봉, 안양 처음 설치되었다. 백운동 소원. 그 다음에 2단계는 있죠. 명종 때 이왕 건의해가지고 사액소원이 돼서 소수소원이 되었다. 요까지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시험에 나온 소원은 이왕과 이의 소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왕의 소원은 도산소원 워낙 유명합니다. 조금이라도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좀 상식 있는 학생들은 알고 없는 학생은 그냥 암기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없어도.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자운소원, 문해소원. 이건 상식 있는 학생도 원래 몰라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으면 조금 더 암기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역사 상식이 없다. 제가 예전에 초기에 한국사 공부할 때 외국인들한테 한국사를 가르쳤어요. 막 프랑스,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필리핀, 어디야 또 어디 어쨌든 세계 각국 사람한테 이제 중국 일본 사람들한테 다 이제 한국 그 역사를 가르쳐 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한자 문화가 그 한자의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국사를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한자 베이스가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보다 어려워요. 근데 한자 베이스가 있거나 그리고 또 미국이나 프랑스 애들은 또 은근히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학습 능력이 높거나 공부를 좀 해보거나 있죠. 한자 베이스 기반이 돼 있는 학생들은 외국인들조차 세종대왕도 모르는 외국인들조차도 있죠. 열심히 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베이스가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베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노력하면 한국사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원소원, 문해소원. 상식 있는 사람은 요거 알고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요 정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팁이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원과 그 향약을 갖다 묶어서 세트로 암기할 거예요. 일단은 익숙해져야지 그 암기 팁을 쓸 수가 있어. 익숙하게 여러 번 보십시오. 보고 잊어버리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 연결하는 이제 암기 팁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챙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원에서 교육과 성현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오해요, X예요. 실제로 시험 오답 선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 소원에서 성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현은 사립교육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균관이라든지 그리고 향교 같은 국립교육기관 그리고 지방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에서만 성현, 공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조선 전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림들이 잘 나갔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향촌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사림이었을 시기예요. 사림들이 이제 유, 향, 소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승리의 V자를 갖다 그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있지 않습니까? 신분제 동료예요. 조선 후기 가면 사림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사림이란다. 양반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배웠던 납속책 공명첩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납속책 공명첩부터 해가지고
족보, 위조, 뭐 여러 가지 불법적, 합법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양이 진짜 기존의 양반, 원래 진짜 양반들이에요. 제지사림이라 되어 있죠. 요거 제지란 말은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향촌의 사림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양반들. 근데 이제 얘들뿐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가면 짝퉁 양반들, 신향 이런 애들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기존 사람들한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촌에 기득권을 놓고 그러면서 둘 간의 이제 경쟁 상황, 향전이 벌어진다. 향촌에서 전쟁, 주도권 전쟁에서 향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기존의 사람들은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약화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약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양반 수가 이제 급증하면서 있죠. 이제 양반이라고 해서 기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양반 내에서도 이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수의 건반이라고 중앙에 이제 노론이라든지 세도 가문들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사림들과 지방 사림들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중앙에 권력을 잡은 사림들이 그냥 지네들끼리만 권력을 갖다 유지하고 지네들끼리만 친하게 지내지 지방 사림들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공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특권 계층이 재편되고 있죠. 소수 건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중앙과 향촌 사림의 연결, 공론이 붕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제지사림들은 권력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있지 않습니까? 신향들이 얘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이제 뭐 광작, 제가 이양법 그리고 이제 모내기법 살짝 소개를 했어요. 이양법, 모내기법이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는 기적의 농법이에요. 기적의 농법. 이 기적의 농법을 통해서 농민들 중에서도 부유해지는 인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양반, 합법적, 불법적으로 양반이 돼서 있죠. 기존 양반들의 경쟁자, 도전하는 거예요. 그 둘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향전. 그리고 이제 이 경쟁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팽팽한 경쟁 상황이 깨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령이 개입하게 돼요. 수령이 개입. 조선 전기의 수령은 있죠. 사림들한테 막 잔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려면 야 그건 내라 말라 막 사림들이 막 간섭하는 거예요. 사림들한테 눌려있던 시기예요. 잔소리 듣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 수령들이 잘 지켜보니까 이 기존 사림들에게 라이벌이 등장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라이벌. 이때 이제 수령이 있지 않습니까? 얄미웠던 구양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 편을 갖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편을 들어주냐면 유양소 있지 않습니까? 유양소. 유양소의 향안이라는 유양소 멤버의 명단이 적혀있는 장부가 있어요. 안자가 장부 안자입니다. 그 향안에다가 있죠. 수령이 신향들의 명단을 갖다 적어줬던 거예요. 향안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수령한테 있었거든요. 그 수령들이 이제 이 유양소의 향안에 신향들의 이름을 갖다 적어주면서 있죠. 요 유양소를 갖다가 신향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신향들이 있죠. 부양들을 갖다 눌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령가 있죠. 신양 연합팀이 승리를 하게 돼요. 부양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과 신양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냐면 결국 최종 승자는 수령이 승리하게 돼요. 수령. 왜? 조선 후기의 왕들이 있죠. 일명 탕평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령들의 권한을 갖다 아주 강화시켜줬던 거예요. 사림들의 권한을 갖다 약화시키고 양반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래요. 숙종 때 있지 않습니까? 숙종 때 오가작통법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논이니까 일단은 배제를 하고요. 영조 때 소원을 철폐하는 거 보셨어요. 소원 약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정조 때 향약을 갖다가 빼앗아서 수령한테 주는 모습 보셨어요. 그래서 수령도 지금 그러니까 향약도 지금 약화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유양소마저도 수령이 있지 않습니까? 신양한테 줘버리는 모습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기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수령들은 힘이 이제 아주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있죠. 조선 후기로 가면 수령이 향촌을 갖다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향촌을 장악한 수령 밑에 있죠. 기존의 향리들이 똘마니로 붙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러니까 유양소, 신양이 장악한 유양소가 이제 똘마니로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향리는 지금 화살표가 위로 있죠. 상승하고 있어요. 힘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있죠. 향리가 향촌을 장악하게 된 게 아니라
향리가 수령 똘마니화 됐어요. 조선전기에. 근데 수령 형님의 힘이 세진 거예요. 조선 후기로 가면. 그러면 이제 아우도 뭔가 어깨를 갖다 으쓱으쓱 하게 되는 거예요. 형님이 워낙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이제 향리들도 조선 후기로 가면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있죠.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유양소는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조선 전기만 해도 수령한테 잔소리하던 위치였어요. 향청 유양소.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령한테 수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고요. 수령 똘마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양이 장악한 유양소, 향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향청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수령의 단순한 있죠. 자문기구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는 사림이 힘이 세고 있죠. 조선 후기는 수령이 힘이 세다. 이 조선 전 후기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들이 빈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령이 이렇게 막강해진 힘이 있죠. 막강해진 힘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영종조가 수령의 힘을 갖다 강화시켜줬는데 영종조는 수령 힘을 갖다 강화시키는 과정에 동시에 수령을 갖다 통제하는 방식도 많이 강화시켰어요. 그 영종조 때 수령을 통제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행어사 박문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암행어사 중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가 박문수예요. 박문수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영조 때요. 영조.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선생님이 박문수예요. 박문수. 그러니까 이제 영종조 때 암행어사라는 방법으로 그 수령들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는 동시에 수령들을 갖다 또 나쁜 짓을 못하도록 감시를 갖다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기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령한테 이제 막강한 힘을 주긴 주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통제를 못했던 거예요. 영종조 때처럼. 거기다가 또 이제 세도 정치기 되면 있지 않습니까? 지배층들, 최고 지배층, 세도 가문 자체가 이제 부패해서 이제 매간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수령직을 갖다 사고 파는 모습들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수령이 있죠. 세금, 3대 세금과 관련된 착취를 갖다 하게 돼요. 그게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돼가지고 뭐요? 임술밀란 같은 대대적인 전국적인 밀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정치사에 배웠던 내용이랑 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조선 후기 이제 사림들이 이제 몰락한다고 했어요. 힘이 약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림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 사림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있죠. 이렇게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항했는가? 그 저항의 흔적 키워드가 조선 후기 향촌 사회를 특징 짓는 문구로서 시험에 언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했나 보도록 합시다. 문중서원 사후의 설립.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원들 조선 전기부터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 문중소원은 뭐냐면 그 우리 가문만 다닐 수 있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양반들이 있죠. 이제 조선 후기 되면 가짜 양반들, 짝퉁 양반들도 전부 양반 행세하면서 소원을 갖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랑 우리 진짜 양반을 갖다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있죠. 진짜 양반들이 우리 가문, 진짜 양반 가문만 다닐 수 있는 소원들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중소원이요. 진짜 양반들의 최후의 발악이죠. 그 다음에 사후 설립. 사후는 우리 진짜 양반 조상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양반 조상들을 갖다 모시는 사원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런 진짜 훌륭한 그 조상님들이 있는 진짜 양반이다. 너네 짝퉁 양반이랑은 달라 하면서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문중소원 사후예요. 말 그대로 그냥 최후의 발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동약은 뭐냐면 있죠. 향약이 도시 단위의 약속이에요. 원래는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향약을 사림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 향약을 갖다가 수령한테 빼앗겨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림들의 최후의 발악이 뭐냐면 이제 도시 단위의 약속을 갖다 만들 수 없다면 이제 동네 단위, 면 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단위의 약속이라도 우리가 주도하자 하면서 조그만 스케일이 작은 약속들을 갖다 만들어서 집착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게 동약이에요, 동약.
그 다음에 이제 동성촌락 문중의 형성 무슨 말이냐. 이제는 양반이 양반 대접을 못 받는 시기예요. 진짜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양반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쌍것들이 우리를 갖다 양반 대접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진짜 진해 양반들만 모여 사는 진해 동성촌락 진해 마을을 갖다 만든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양반 대접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면서 그게 동성촌락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이제 진해 문중을 갖다 강조하는 문중 형성 활발 이런 이제 발악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전부 조선 후기를 특징 짓는 현상들이요. 양반들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 기득권을 잃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모습들이 형상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를 상징하는 증상으로서 현상으로서 시험 문제에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갖다 구별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양반만. 자, 만자는 되게 예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세요. 이런 선지는 틀리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맞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뭔가 만만 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이런 상황일 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양반만 향약의 구성원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유향소조 그러니까 유향소조, 유향소 향약이죠. 향약에는 양반만 구성원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X. 요 둘은 원래는 원칙은 양반만 들어가야 돼요. 조선 후기 가면 뭐 사림이라든 유양소 그 상민들도 이 분홍들 있지 않습니까? 가짜 양반들도 들어가긴 해요.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양반만 구성원이에요. 근데 향약은 있죠. 원래 원체가 양반이 주도해 가지고 향촌사의 모든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양반만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촌사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였다. 향약, 향촌사의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들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중종 때 조광조 등이 각지에서 향약을 보급하였다. 조광조의 여시향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왕, 이런 인물들이 향약들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촌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령이 만든 자치규약이다. 아니죠. 수령이 만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림들이 주도해서 만든 자치규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 틀리고 요 두 개는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도사 마지막 주제 군사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군사제도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좀 어려워요. 되게 좀 논리적이고 조금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조선 군사제도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갖다가 구별하셔야 돼요. 전기와 후기. 조선 전기의 특징이 보면, 자, 조선은 고려랑 달리 조선 전기의 중앙군, 지방군, 조선 후기의 중앙군, 지방군을 구별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먼저 보게 되면 조선 전기는 있죠. 특징이 뭐냐면 중앙군과 지방군이 둘 다 양인개방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상식부터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각국, 각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군과 지방군을 보면 편성 방법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죠. 중앙군은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시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그 나라의 주력 부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으로 구성돼요. 고려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군에 있죠. 쪽수가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군들을 갖다 전부 직업군인으로 충당한다?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지방군은 농민 번상병, 농민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지역 농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지키는 게 정상,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선전기는 좀 특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양인 개병제가 농민 번상병제랑 똑같아요. 농민들, 양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제도예요. 지방에서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양인 개병제를 통해 가지고 지방을 지키는 게. 근데 특이한 게 조선전기는 중앙군조차도 양인 개병제를 바탕으로 있죠. 군대를 갖다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조선전기의 양인사회,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되게 살기 좋고 정말 건전한 시기였던 거예요. 양인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이 건전한 양인층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주력 부대까지도 형성을 갖다 했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특이하게 조선전기에는 중앙군조차도 양인 개병제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을 했다.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조선의 이제 이 전기의 중앙군과 지방군까지도 지방군 편성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줬던 이제 이 양인개병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종 때 이 양인개병제가 원래 시작이 돼요. 사병을 혁파하면서 양인개병제가 시작이 돼요. 근데 태종 때 이 시작했던 이 양인개병제가 있죠. 세조 때 아주 뚜렷하게 뭐랄까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양인개병제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조의 보법이라고 부릅니다. 세조의 보법. 이 보법은 뭐냐면 양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 양인들이 나라를 지키려면 원래 양인들은 농민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들이 농사를 안 짓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짠 거예요. 그게 보법이야. 일명 짝짓기 제도예요. 짝짓기 제도. 나라를 지키는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병력들의 생계를 갖다 충당해주는 있죠. 보인이라는 보조해주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는 사람과 보조해주는 사람을 짝을 지어주는 제도. 그게 이제 보법이에요. 보법. 나라를 지키는 양인을 갖다 우리는 정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정군이 나라를 지키는 동안 농사를 못 짓죠. 그러면 얘들에게 비용을 부담해주는 애들을 갖다 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보인의 보차를 따가지고 있죠. 보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보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인으로부터 있죠. 병력을 갖다 차출하는, 그리고 이제 이 차출된 병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갖다 세조가 보법이라는 이름으로 짠 겁니다. 원래 태종 때 이미 봉족제라는 걸 갖다 만들었어요. 이 봉족제와 보법의 차이는 뭐냐면, 봉족제에서는 이 보인을 갖다 봉족이라 불렀어요. 봉족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예, 그냥 보법을 암기하십시오. 봉족은 나중에 좀 고수가 되고 나서 암기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력을 갖다 충당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충당한 병력을 바탕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법을 통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군 아니면 보인이라는 형태로 있죠. 국방에 이제 종사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예외들이 있는 거야. 어느 시대든 항상 예외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장한 남성들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갖다 2년 동안 져야 되죠. 근데 또 예외들이 있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떤 인물들이 이제 면제 대상이었나 보겠습니다. 현직 관료, 얘들은 관료로서 나라에 이제 그 봉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향리 학생들, 향리도 이제 하급 관리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은 이제 면제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뭐 종친일이라든지 외척, 공신, 그러니까 고위층이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얘들은 이제 특수군에 복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양반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현직 관료라고 했어요. 양반이라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해서. 근데 실질과 현실은 또 달라요. 양반은 법적으로는 얘들이 군사적 군역의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면제가 됩니다. 왜? 관리가 되기 전에는 학생이라고 면제가 되고 있죠. 관리가 되고 나면은 현직 관리라고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양반에 있죠.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특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군역 면제예요. 군역 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정기에 있죠. 조선정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 조선정기를 갖다 특징 짓는 특이한 군부대가 조선정기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잡색군이에요. 잡색군. 잡색군은 뭐냐면 정규군의 편성 안 되는, 그러니까 정군이나 보인의 편성이 안 되는 있죠. 그 애들 그러니까 뭐 전직관리라든지 서리, 교생, 노비, 잡학인,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랑 그 다음에 정규군의 편성이 안 되는 고위층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갖다 묶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예비군.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있죠. 그 정군이 아니라 얘들까지도 큰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하기 위한 예비군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잡색군이에요. 간단하게 뭐 기본적인 이제 군사훈련만 시켜놨다가 긴급한 상황에 얘들을 갖다 동원하기 위한 잡색군이라는 특징이 있는 군부대가 조선정기에 만들어집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은근 시험에 나와요. 이거 3번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언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군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이제 중앙군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었냐.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라고 부릅니다. 5위. 이 5위가 이제 중앙군으로서 궁성과 수도방위를 갖다 책임져요.
뒤에 도총부라고 붙었는데 도총부는 뭐냐면 5위는 군사조직이고 도총부는 이 5위를 갖다가 지휘하는 부서예요. 거의 두 개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5위 도총부라 해도 되고 그냥 5위라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5위를 막 구별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 고난도에 가면은 나중에 구별하는 팁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집착하지 마시고 있죠. 지금 제가 기본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5위에 편성된 군인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정군이 나와요. 얘들이 대다수예요. 농민 번상병으로서 얘들이 이제 5위를 구성하는 대부분이었다. 산계 직업이 있죠. 산계는 어떤 계급, 등급 같은 거, 관등 같은 건데 이 산계가 뭔가 대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군대 가면은 병장이라든지 상병이라든지 뭐 일병이라든지 이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 병장제대, 상병제대 이 등급을 갖다 주는 거예요. 녹봉, 월급은 안 주고 있죠. 산계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군은 얘기했죠. 지배계층들 있죠. 종친, 외척자제들 이런 애들 군 면대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얘들은 좀 이제 좀 급이 있지 않습니까? 장교 비슷하게 특수군으로 군에 복무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갑사라는 존재 여러분 눈여겨봐 주십시오. 갑사는 뭐냐면 이런 정군들을 갖다 지휘하는 있죠. 하급 직업군인이요. 얘들은 직업군인이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금으로 치면 하사관이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하사관들. 그러니까 장교들은 아니고 있죠. 하사관들, 중간 간부들 얘들이 이제 갑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이제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 중심이 돼서 정군을 갖다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은 직업군이니까 당연히 이제 품계도 받을 거고 녹봉, 월급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뭐 육군 병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의 전통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제대로 된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녹봉을 갖다 월급을 갖다 안 준 거예요. 등급은 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전기의 5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5군령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솔직히 5위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깊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조선전기 5위 이 정도로 시험 나오고 제가 아까 갑사, 정군, 특수군 관련된 키워드들은 이거 조금 이제 중상 난이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5위는 실제로 시험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조선 후기의 5군령은 시험에 꽤 빈출되는 편이에요. 요거는 좀 깊이까지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5위는 우리가 5위를 갖다 굳이 이름을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5군령은 5개 군령들의 이름 그리고 성립된 순서 얘들의 역할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엄밀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왜? 시험에서 실제로 그거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 역사를 배울 때 있죠. 얘들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갖다 꽤 주워들었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훈련도 가면 있죠. 임진을 한 중에 설치된 기구예요. 임진을 한 중에 류성룡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을 주도했던 이순신을 발탁했던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요 인물이 이제 임진을 한 중 휴전기에 이제 그 선조한테 건의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 류성룡이 지적한 포인트가 뭐냐면 조선의 지금 직전법 실시 이후 농민들이 그 농민 계층이 무너지면서 있죠. 양인계병제가 더 이상 실익을 갖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이제 류성룡이 직업군인 형태로 전문 직업인으로 직업군들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하자 하면서 이제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성됐던 게 훈련도감입니다. 이게 훈련도감의 특징은 있지 않습니까? 자, 수도방이 중앙군이고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직업군인으로 형성됐던 거예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중앙군조차도 양인계병제, 농민 번상병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항상 준비가 된 직업군 형태로 급여를 받는 직업군의 형태로 군대를 갖다 모은 거예요. 그게 훈련도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은 군대를 갖다 있죠. 애들을 갖다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삼수병 체제로 훈련을 시킵니다. 자, 포수, 살수, 사수 해가지고 있죠. 세 개의 병종으로 나눠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훈련을 갖다 시켰던 거예요. 삼수, 뭐 포, 살, 사 이거를 갖다 막 바꿔가지고 뭐 이 포를 갖다 뭐 이상한 단어로 바꿔가지고 오답을 구성한 적 없어요. 그냥 숫자 들어가는 세 개의 병종으로 있죠. 애들을 갖다 이제 훈련을 갖다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삼수병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당시 이제 임진왜란 때 있죠. 조선군에 영향을 많이 준 명나라의 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계강이라는 명장, 척계강. 명의 이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왜? 얘들이 이제 그 명나라 내에서 왜구 막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 척계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척계강의
쓴 병서인 기호신서를 참고해가지고 삼수병제라는 시스템을 갖다 짰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 자, 이 훈련도감 아주 중요한 공부되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때 있지 않습니까? 인조 때 어총수 기억나십니까? 멍청한 물고기 총수. 인조가 이제 친명백음 외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갖다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멍청한 물고기 총수 물고기 총수 군부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어총수예요. 어총수 물고기 총수. 어영총, 총룡총, 수어청 해가지고 물고기 총수. 자, 이 어총수 중에서도 주인공이 누구냐면 있죠. 어영청이에요. 어영청. 어영청. 이게 이제 북벌의 중심 군부대로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됐던 군부대예요. 어총수를 갖다 처음에 만든 거는 인조예요. 근데 나중에 효종이 있지 않습니까? 압바 복수하겠다면서 북벌하겠다면서 이거를 갖다 더 확대를 시키고 강화를 시키는 모습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벌의 중심 부대로 평가받고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 평가받는 군부대가 어영청입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도 나중 심화 때 가면 알아야 돼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좀 어려워요. 일단은 이제 이름 익숙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어영청 훈련도감 요런 군부대부터 먼저 챙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오군영 중에 이제 막내예요. 막내. 이 막내는 언제 등장하냐면 숙종 때 등장해요. 숙종 때 등장해요. 숙종 때 여러분 이제 그 3대 왕국 일어나지 않습니까? 3대 왕국. 요 경신대출적이 이제 서인이랑 손을 잡고 남인을 갖다가 척살했던 시기예요. 요때 서인이랑 숙종이 야합을 해가지고 있죠. 숙종이 서인들한테 남인들의 목숨을 갖다가 넘겨주면서 있죠. 대신에 뭔가를 하나 받아냈어요. 뭐를 받아냈냐면 있죠. 야, 남인들 너네한테 줄게. 그러니까 너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너네 마음대로 해요. 대신에 나를 위한 친위대를 하나 만들어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 금형이라는 군부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종 때 금형이라는 있죠. 친위부대, 왕의 친위부대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군영 체제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은 휴전기 때 훈련도감,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게 멍청한 물고기 총수예요. 오총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욕심쟁이 숙종 때 금형에서 오군영이 이제 만들어진 순서, 그리고 이름까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나중에 심화로 가면 얘들의 역할까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얘들은 시험에서 꽤 깊이까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군은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군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방군. 지방군도 조선전기와 후기를 갖다 구별하셔야 돼요. 조선전기는 지방군, 중앙군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있죠. 양인계병제, 농민번상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제 지방이고 중앙이고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방군을 갖다가 모집하는 단위가 영진군이에요. 영진군. 뭐 특별한 이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그 우리 도지사 아시죠? 도지사가 이제 그 도청이 감령이라 불렀어요. 그 영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 도지사가 관할하는 병력이 있어요. 이 병력도 양인계병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령 있지 않습니까? 수령이 관할하는 지역, 수령이 관할하는 지역에 수령 밑에 있는 또 농민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걔들을 갖다가 이제 영진 해가지고 묶어서 영진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농민 번상병들. 관찰사와 수령 밑에 모여있는 농민 번상병들 얘들이 지방을 지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얘들을 갖다 그냥 영진군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있죠. 요 농민 번상병들을 영진에서 모아가지고 이 병력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초기 세조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최초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세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종까지만 해도 국경선을 확정해 가던 과정이었어요. 북방으로 국경선을 확정해 가던 사군육진을 개척하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병력들을 갖다 전부 저 국경지대, 변방지대를 갖다가 중심으로 병력들을 갖다 모아놓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세조 때 와버리면 국경선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세종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변방 중심의 방어체제를 갖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을 지키는 지역 중심의 방위 전략 체제, 시스템이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게 세조 때 만들어진 진간체제예요. 진간체제. 여기 진 있죠. 그러니까 진. 그러니까 진이 수령이 지키고 수령이 관할하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 진간체제는 뭐냐면
그 마을, 수령이 중심이 돼서 마을을, 자기 마을, 자기 도시들을 갖다가 지키는 방어 시스템. 그게 진간체제예요. 소규모 진이 있죠. 각각 마을을 각각 농민들이 지키는 시스템, 수령을 중심으로. 그게 진간체제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전략,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각 마을을 각 마을 사람들이 지키는 분산 전략. 그게 진간체제이다.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사봉안세 요 시기 때 3대 외변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3, 4 을묘외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 3대 외변을 갖다 겹치면서 진간체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3대 외변이 규모가 꽤 컸어요. 꽤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왜구들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병력들을 갖다 이렇게 마을별로 분산을 해 놓으니까 이 왜구들을 갖다 감당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구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이 3대 외변을 갖다 거치면서 마지막 을묘외변 때 있지 않습니까? 을묘외변 이후에 진간체제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분산돼서 이 병력들을 갖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답은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병력들을 갖다 특정한 거점으로 이제 집중을 갖다 시켜가지고 있죠. 그 왜구들에 대응하는 전략. 그게 바로 재승방약체제예요. 재승방약체제. 근데 이 재승방약체제를 짜면서 엄청 멍청하게 짰어요. 왜 멍청하게 짰다고 제가 비판을 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병력들이 한 곳으로 모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병력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야, 지방의 병력 모이지. 그러면 이거 지방간이 통제하지 마. 지방간이 이 애들을 갖다 지휘하지 마. 그 지방간이 그 애들을 갖다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병력이 모이면 일단은 나한테, 서울의 왕한테 편지를 갖다 쓰라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병력 모였다고. 그러면 왕이 있지 않습니까? 지가 믿을 만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법한 유능한 장수를 골라가지고 이제 이 장수를 골라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군이 이 지방의 병력을 지휘하는 겁니다. 대규모 병력을. 나름대로는 괜찮은 시스템 같은데 이게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면 전쟁은 있죠.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병력 모였다고 서울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서울에서 왕이 지휘관을 골라가지고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재승방약 체제가 있죠. 이 한계를 갖다가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의 상주전투 기억나십니까? 충주 탕금대 전투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경북 일대에서 이일이 상주에서 왜구들한테 대판 깨진 사건이에요. 이 이일의 상주 전투가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주 일대로 병력을 갖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왕한테 편지를 썼어. 왕이 이제 이일을 갖다 골라가지고 이일을 갖다 내려다 보낸 거야. 근데 이일이 내려가 보니까 있죠. 이미 왜구들한테 다 박살이 나 있어요. 그게 상주 전투의 실체예요. 이 상주 전투 같은 전투를 갖다 거치면서 있죠. 재승방약 체제가 한계를 갖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재승방약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다시 진간체제로 백하는 거예요. 백하는 거예요. 진간체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간체제로. 그리고 이제 이 진간체제로 되돌아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간체제로 되돌아오면 다시 사람들을 갖다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분산시키면 예전 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쪽수가 작으니까 대규모 왜구들을 갖다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언급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병력을 갖다가 충당하는 방식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정기는 뭐였어요? 양인 개병제, 양인 농민들을 중심으로 병력을 갖다 충당했죠. 근데 이걸 갖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뭘로? 양천혼성군, 양천혼성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인뿐 아니라 양반, 노비할 것 없이 있죠. 남자란 싹 다 싸그리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쪽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고군이에요. 소고군. 소고군. 기본적으로 지방의 방어 시스템은 양인 개병제, 농민 번상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조선 후기 가면 그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인 개병제가 아니라 양천혼성군에서 양반, 양인, 노비할 것 없이 남자란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소국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인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간체제라는 분산 전략을 갖다 사용한 거예요. 조선전기에. 그게 이제 진간체제로의 복귀입니다.
소국은 제재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양초 논송군, 양반, 노비까지도 양인은 물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참여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성업에 종사하다가 뭐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계속 전쟁만 시킬 수는 없겠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이제 동원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제도도 역시 척계강의 기호신서의 영향을 받았다.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되게 논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논리가 처음 들어서 다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정리하면 천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3-4번 보고 이제 겨우 정리하고 겨우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걸 갖다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잡아서 잘 설명을 했지만 처음 한 번 듣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학생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제도는 있죠. 되게 로직한 논리적인 파트예요. 이 부분 한 2-3번 정도 들으십시오. 내용이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리가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를 해가세요. 그래야지 잡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무작정 암기에서는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중앙군의 근간인 오위는 군역으로 번성하는 정병만으로 구성되었다. 단어가 조금 변했는데 정병이 바로 정군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의 근간인 오위는 군역으로 번성하는 정병만으로 구성되었다. 뭐뭐만이라는 단어가 되게 위험한 단어라고 했어요. 예외가 하나라도 돼 있으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갑사라는 직업군인도 있었고 있죠. 그 다음에 특수군 같은 고위층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군대도 있었던 거예요. X. 그 다음에 양반은 원칙적으로 군역을 지지 않았다. 어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양반들 군역을 져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관리라서 제외되고 그리고 학생이라서 제외됐다. 이것도 틀렸어요. 종실과 외척, 공신이나 고위 관리들의 자제들도 군역에서 면제됐다. 아니요. 특수군으로 복무했어요. 그 다음에 봉족, 보인 똑같은 말이에요. 정병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였다. 맞죠? 정병은 국방의 의무.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보인이나 봉족이 치루었다. 요게 이제 바로 조선의 양인계병제 봉족제군 보법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과 관련된 있죠. 내용들, 제도사까지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이제 조선의 이제 후반부 있죠. 그리고 조선의 이제 뭐 대외관계라든지 제도사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